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66페이지에 168번. 위험의 측정 도구로서 베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죠. 자, 베타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벤치마크 수익률에 대한 그 펀드 수익률의 민감도를 말한다. 이렇지, 그지? 그래서, 이게 펀드에 해당되는 펀드의 수익률이고요. 여기 이제 시장의 수익률이다. 이 시장 수익률이 바로 벤치마크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베타가 1이다라고 하면, 1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 수익률에 대한 펀드의 수익률의 민감도가 1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벤치마크의 수익률이 10% 변하면 그 펀드의 수익률도 10% 변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게 A 펀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A 펀드의 경우는 벤치마크 수익률이 10% 증가하면 A 펀드 수익률도 10% 증가하고, 벤치마크 수익률이 10% 줄어들면 A 펀드의 수익률도 10% 줄어들더라. 자, 그 다음에 베타의 값이 1보다 작더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 B 펀드는 이렇더라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말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10% 증가됐는데 B펀드의 수익률은 7%밖에 증가 안 되더라. 벤치마크의 수익률이 10% 줄어드는데 B펀드의 수익률은 7%밖에 안 줄어들더라.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보다 더 변동성이 작은 거지. 자, 그래서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더 작다. 이 말은 상당히 방어적인 전략을 펜 펀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C 펀드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은 시장 수익률이 10% 변하니까 C 펀드의 수익률이 15% 변하더라. 더 많이 변하더라. 시장의 수익률이 10% 줄어들면 C 펀드의 수익률이 15%나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초과 이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에 집합 투자 기호 수익률과 벤치마크 수익률 간의 상대적인 관계로서 파악하는 위험 지표다. 맞죠? 벤치마크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변할 때 특정 집합 투자 기호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것이고, 베타가 1보다 크면 공격적인 운용이고 1보다 작으면 방어적이다. 맞죠? 자, 4번에 베타가 작을수록 상대적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베타 작을수록 B가 훨씬 더 C보다는 상대적 위험이 더 작죠. 다시 말하면 B 펀드는 C 펀드보다 위험이 작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69번. 집합 투자 기호 선택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있는데, A 펀드의 수익률이 B 펀드 수익률보다 높고 A 펀드의 위험이 B 펀드 위험과 동일하다. 자, 이건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서 평균이 바로 기대되는 수익률입니다. 분산이 바로 위험을 나타내죠. 분산에다 루트를 딱 둘러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펀드와 B 펀드를 비교할 때 A 펀드와 B 펀드의 평균은 동일한데 분산은 또는 표준 편차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은 더 작다. 그러면 동일한 수익률이라면 위험 작은 펀드를 선택한다. 이때 A 펀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분산은 A와 B가 같은데 평균은 A가 B보다 더 크다, 펀드가. 이러면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 큰 펀드를 택하라. A를 택하라. 됐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균이
평균도 B가 크고 위험은 B가 더 작다 하면 평균이 동일해도 위험 작은 쪽을 택할 건데 이거는 위험도 작으면서 평균은 더 커. 당연히 A를 택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 자, 위험을 보니까 위험은 A가 B보다도 더 작으면서 수익은 동일하다. 요건 했고, 요 정도 나오겠네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택할 수가 있어.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서 펀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 A가 B보다 기대된 수익률도 높지만 위험도 더 크더라. 이런 경우.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 큰 쪽을 A를 택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 자, 이럴 경우에는 A 펀드를 택할 거냐, B 펀드를 택할 거냐, 바로 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변이 계수를 구해서, 변이 계수가 작은 이런 펀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변이 계수뿐만 아니라, 샤프 비율을 구해서, 샤프 비율이 큰 걸 택합니다. 샤프 비율이 큰 펀드를 택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너 비율을 구해서 트레이너 비율이 큰 펀드를 택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이 계수를 구해서 작은 거, 샤프 비율이나 트레이드 비율을 구해서 큰 펀드를 택한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변이 계수는요, 수익률 1%당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위험은 표준 편차죠. 수익률 1%당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률로 나눠주면 돼. 그럼 기대되는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이게 변이계수고 그러면 A 펀드의 변이계수가 예를 들어서 3이고 B 펀드의 변이계수가 2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1%에 대한 A 펀드의 위험이 B 펀드의 위험보다 더 크다라는 거니까 동일한 수익률 1%의 경우는 위험 작은 쪽, 그러니까 변이계수 값이 작은 쪽을 택한다. 자, 그런데 이제 샤프 비율이나 트레이드 비율은 이것은 변이계수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을 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샤프 비율이나 트레이드 비율은 다 할 것 없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입니다. 위험이고 분자에 뭐 들어가냐면 분자에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과 무위험 평균 수익률과의 차이. 평균 수익률에서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평균 수익률의 차이. 이걸 분자로 하고 분모는 위험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샤프 비율의 경우에는 이 위험을 총위험을 적용해 주는 경우가 샤프 비율이고요. 트레이드 비율은요, 총위험이 아닌 체계적 위험만 반영해 준 것이 트레이드 비율입니다. 우리 위험을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여건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시장 위험 같은 게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인데, 이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다라고 하는 표준 편차 자체는 전체 총 위험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익률과 그 펀드의 수익률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편차를 구하는 건데, 그 편차는 총 위험을 중심으로 해서 구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트레이드 비율은
종위험 중에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은 빼놓고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비율로서 구해보자. 이게 트레이드 비율이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이 곤란할 경우 위험 조정 후 성과로서 측정한다. 그래서 위험 조정 후 성과 대표적인 게 요거에 베니계수로서 측정한다. 또는 사법 비율이나 트레이드 비율로서 측정한다. 사법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 조정 성과가 좋다. 사법 비율이 큰 펀드를 선택한다. 그렇죠? 사법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 조정 성과가 좋은 거야. 그래서 사법 비율이 큰 펀드를 선택하고 트레이너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 클수록 좋다. 그래서 클수록 위험 조정 성과가 좋으므로 트레이너 비율이 큰 그런 펀드를 선택한다. A 펀드를 선택할 거냐? B 펀드를 선택할 거냐? A 펀드의 베니 개수가 B 펀드의 베니 개수보다 작으면 A 펀드를 선택하라. A 펀드의 사법 비율이 B 펀드의 사법 비율보다 더 크다. 그러면 A를 선택해라. A 펀드의 트레이너 비율이 B 펀드의 트레이너 비율보다 더 크다. 그러면 A 펀드를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0번 문제. 위험 조정 성과 측정 도구 지금 했네. 사법 비율, 트레이너 비율 봤죠? 사법 비율은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다 라고 했는데 사법 비율은 요거야. 위험으로 나누지. 총위험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에서 무위험 평균 수익률을 뺀 거는 무위험 평균 수익률보다 그 펀드에서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더 많으냐. 초과하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많으냐. 그러니까 바로 위험 한 단위당 그 펀드의 초과 수익률,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레이너 비율은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지.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지. 비체계적 위험 해석이 틀렸어. 그래,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젠센의 또 알파라는 것도 있어. 그래, 젠센의 알파는 특정 펀드의 실현 수익률에서 시장 균형 하에서의 균형 수익률을 빼고 남은 것. 그러니까 어떤 펀드가 시장 균형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많이 초과 수익률을 얻었느냐. 여기 젠센의 알파입니다. 그래서 젠센 알파가 크면 클수록 좋겠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보 비율이 높으면 펀드 운용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정보 비율은 펀드 운용자가, 펀드 매니저가 정보를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보 비율은 곧 정보력을 반영해 주겠다. 정보 비율은 펀드 매니저의 정보력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펀드 매니저의 정보력이 좋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정보력이 좋으니까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보 비율이 높으면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7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8페이지 이제 2과목으로 넘어갑시다. 제2과목으로. 그래서 1과목에서 우리 펀드 일반을 쭉 했는데 펀드 일반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펀드 일반 열심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펀드라든지 부동산 펀드 이런 게 있는데 파생상품 펀드는 펀드 투자 상담사가 아니라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그쪽에서는 안 다루죠. 그러니까 우리 펀드 투자 상담사에서는 펀드 일반과 부동산 펀드 이거 좀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는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집중적으로 다룬단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간다.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이제 펀드 투자 상담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를 타치를 하지 않고 조금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이런 부분만 주로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생상품 펀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이제 금융투자 상품과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비금융 상품. 이걸 구분하는 거는요,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원본까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 투자한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투자 상품입니다. 비금융 투자 상품은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제대로 손실을 볼 때 원본만 까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은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 원본도 다 까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투자한 원본보다도 더 마이너스까지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는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이랬을 때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도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투자 상품을 정권이라고 합니다. 정권. 그런데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품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권이라고 하면 정권은 주로 크게 나오면 지분 정권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주식, 그 다음에 부채 정권 또는 채무 정권이라. 대표적인 게 채권, 그제? 그 다음에 파생 결합 정권이 있어. 파생 결합 정권은 정권인데 이 정권의 수익률이 파생 상품과 같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정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 연계 정권. 예를 들면 주가 연계 정권을 ELS라고 그러는데, ELS 주가 연계 정권. 이 ELS는 정권이지만 그 정권 소유자가 자기가 받게 되는 금액은 주가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초자산인 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가 연계 정권, ELS. 이 대표적인 파생 결합 정권이다. 파생 결합 정권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하면 대표적인 게 선물 또는 선도, 그 다음에 옵션, 스왑, 이런 겁니다. 선물, 옵션, 스왑. 여기 파생 상품. 됐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파생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는데, 1번에 파생 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상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 스왑인데 다 기초자산이 있어.
그래서 이 기초자산으로부터 가치가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다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상품을 말한다. 맞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파생상품은 선도, 옵션, 스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투자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도 또는 선물, 옵션, 스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성 있는 것. 투자성이 있는 거지. 투자에서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은 현 시점에서 하고 계약은 현 시점에서 하고 그 주식의 인도와 대금 결제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하기로 하는 게 선도 계약이다. 선물 또는 선도는 계약은 지금 하고 여기에 대한 금융 결제와 물건의 인수도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하기로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에 옵션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수입시킬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옵션은 권리만 있는 거예요. 옵션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자 지금 옵션을 설정하는데 미래의 특정 시점에 그 옵션을 자기가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거나 그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을 설정했을 때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야. 의무는 없어. 권리만 있을 뿐이지. 이게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서는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인데, 자, 해설을 한번 봅시다. 미리 조건을 정하고 장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거래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선도와 옵션은 동일하다. 그래서 선도나 옵션은 지금 계약 시점에서 미리 조건을 정하고 장래 일정한 시점에서, 이 실행 시점이죠. 시점에서 실행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옵션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의무는 없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옵션이 유리하면 실행하면 되고 유리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옵션이다.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다. 다음 2번 공모 파생 상품 펀드의 운용 규제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냈는데, 이제 공모 펀드는요, 그 운용에서 제한이 있죠. 우선 공모 펀드는 자기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해 가지고 동일 증권에 투자할 수 없어. 그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증권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증권이 아니고 증권인데 동일 증권에, 자, 이 증권, 지분 증권이나 채무 증권의 경우에 자기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해서 동일한 지분 증권, 동일한 채무 증권, 하나의 특정 주식, 특정 채권에 10% 이상 투자할 수가 없어. 그러나 파생결합 증권, 파생결합 예를 들어서 파생결합 증권에는 10%가 아니라 30%까지 투자할 수 있어. 이거는 10%를 초과할 수 없고 10% 초과할 수 없는데 파생결합 증권에는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돼. 자, 1번에 보니까 동일한 증권에 투자한 데는 원칙적으로 펀드 자산 총액의 10%다. 맞죠? 1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번에 동일한 파생 결합 증권에는 3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2번도 맞는 말이에요. 다음 3번에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펀드의 순자산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밑에 해설을 보니까 공모 펀드의 경우는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펀드의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그 펀드의 자산 마이너스 부채한 액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합니다. 공모는. 단지 사모펀드는 400%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공모펀드의 경우는 훨씬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죠. 그리고 공모펀드의 경우는 100%를 초과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의 경우는 40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기초자산 중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펀드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역시 초과하지 못합니다.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 10%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 다 하시면 되고 파생결합 증권에 대해서는 30%까지 가능하다. 그죠? 3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위험 평가액에 대해서는 공모는 100%까지만 사모는 4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 산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건 이런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